이미 저희는 공격적으로 이제 포트를 거의 다 구축을 해놨고요. 주가는 내년 7월 상반기까지는 아주 강할 수가 있다. 예.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선도 끝났고 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스타시죠. 갓세익이라 불리시는 박세익 인피니티 투자자문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로 조금 굳혀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서 뭐 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또 장이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이 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한번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트럼프가 될 확률이 90%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렇죠. 네. 거꾸로 나와가지고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농담이고요. 시장은 누가 되든 일단 그동안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예, 그리고 지금 상원, 하원,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예, 미국의 정치 그동안의 선거 역사를 보면 지난번 트럼프의 중간 선거 때도 보면 하원을 민주당이 되면서, 그죠? 항상 대통령을 견제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상원이 공화당이 되고, 네, 하원하고 대통령이 민주당이 되는 그런 식이면 굉장히 이제 대통령의 독단적인 그런 행동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 가장 우려했던 게 바이든과 우리 시장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 블루 웨이브로 모두가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정책의 반시장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예, 법인세를 너무 올린다든지, 예, 반기업적인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어떤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을 쓰더라도 하원에서 또 부결시킬 수 있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전화기 뭐 쓰세요? 삼성도 쓰고 있습니다. 삼성. 예. 예. 바이든이 되면 삼성을 쓰고, 뭐 트럼프가 되면 아이폰을 쓰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바이든이 되면 테슬라를 사고, 예, 뭐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다른 차를 사고, 그리고 바이든이 되면 내가 지금 사고자 했던 아이폰을 내년 말에 사고, 뭐 트럼프가 되면 지금 사고, 전혀 무관한 일이죠.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이 대선이라는 게 노이즈를 준 거는 맞지만 기업 성장의 이 트렌드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딱 하나,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하원이 다 돼서, 예, 법인세를 올렸을 경우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매력도가 아무래도 그만큼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걸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다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환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바이든이 되고 뭐 소송이 가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좀 큰 일이 없는데, 혹시나 이게 좀 일이 커져서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또 우려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시나리오에 있어서는 주가라든지 뭐 미국, 우리나라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야 될까요? 대선에 대한 불복 가능성. 네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답은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불복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살려다가 안 사고, 아이폰을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안 사고, 예, 이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그 부분에 대한 큰 불확실성이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 뭐 엘고 때도 뭐 불복을 하다가 나중에, 예, 전화 걸어서 축하한다고 해준 것처럼, 예, 미국의 정치 역사를 보면 불복을 했다가 그걸 너무 이제 떼쓰는 것처럼 보이면, 예,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길어봐야 내년 1월 20일 날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는데, 취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길어봐야, 예, 이번 올해 안으로 다 매듭이 지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노이즈에 좀 시장이 우려를 하면서 좀 출렁거렸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지금 현금 좀 남은 걸로 좀 더 싸게 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 강하게 이제 반등하는 시장의 추세를 꺾을 만한 악재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크게 소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잠깐 출렁할 수는 있겠으나 그때는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예. 보면 출렁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찰랑거릴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사실상 크게 시장은 흔들릴 일이 없다.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 놓으셨다거나 그 계획을 생각하고 있으셨는데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뭔가 또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럼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이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서 움직여야 되나 혹시 그런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저도 궁금했어요. 트럼프가 되면 어느 섹터가 좋고, 예, 바이든이 되면 어느 섹터가 좋고. 그거 보면 딱 하나 뭐 이제 인상적인 것은 바이든이 되면 아무래도 신재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힘을 받을 거다. 그거는 좀 메이크 센스 했는데 다른 섹터는 조금 진짜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얘기에 성장주가 또 강하게 탄력을 받고 반면에 경기 민감주들은 또 빠지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시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얘기에 그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이 빠지길래 경기 민감주를 좀 많이 채웠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바이든이 당선되고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소비가 위축이 될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보면 물론 바이든이 되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서 3조 달러냐 아니면 트럼프 쪽에서 2조 달러냐 뭐 그 차이는 있었지만 경기가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될 만큼 내년도에 경기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페드가 예상했던 그 자금을 다 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코로나 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기업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페드가 추가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안 써도 될 정도의 그런 경기의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닥 그 수혜주가 뭐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았고요. 단지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선반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주가가.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셀드 뉴스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누가 되든 경기가 살아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익 전망이라든지 매출의 전망에 대한 가시성이 좀 뚜렷한 기업들을 사는 걸로 저희가 전략을 뭐 잡고 있었습니다. 블루 웨이브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 빅테크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원은 오히려 또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그런 우려들을 좀 공화당이 경제해 줄 거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조금 유리해진 게 아니냐. 또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최근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런 부분이 이제 형성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라고 처음에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막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고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빠지고 그걸 보면서 블루웨이브가 되면 왜 네이버가 저렇게 올라가야 되고 경기 민감주들이 빠져야 되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민주당이 뭐 바이든이 되면 3조 달러, 이쪽이 되면 2조 달러 했을 때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경기 민감주가 왜 빠져야 되나? 네, 그 부분이 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뭐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회라는 거는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때 거기서 투자에 먹을 게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거다라고 잘못 생각한 거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 생각이 시장의 생각이 맞는지 제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되나 저쪽이 되나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상원이 또 공화당이 되면서 적절하게 이제 견제를 해주는 아주 모범 답안이 이번에 나오는 그림이라서 시장은 반등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 지금 양쪽 다 들고 가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빅테크 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이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카카오 실적도 나왔는데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카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글로벌한 피어 그룹들의 멀티플에 비하면 지금 뭐 PBR로 한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익 성장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 플랫폼 기업들,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은 가져가면서 플러스 경기 민감 섹터의 주식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데서 또 나와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중에 차와 전이 아니라 차와 전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 경기 관련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예전부터 쭉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또 반대로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린뉴딜 관련주 혹은 빅테크 관련주 이런 것들이 계속 갈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혹시 그 개미 투자자들께서 전략을 짜실 때 어느 쪽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뭐 시장을 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죠? 코덱스 200 같은 시장을 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떤 섹터,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전략을 이제 짜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빅테크, 빅7 주식들만 갈 거다. 성장주만 계속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희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거는 경기가 아주 안 좋았을 때 얘기고요.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살 주식이 많아지면서 이 경기 민감주가 영국 같은 나라에도 보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경기 민감주들은 좀 무거운 주식들이 많죠. 산업재 소재를 비롯해서 은행주까지 다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지수에서 40%나 차지하는 이 섹터를 담고 가지 않으면요, 시장은 언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때는 저희 같은 이런 기관 투자가나 이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비워져 있는 이 경기 민감 섹터를 채우지 않으면 시장을 계속 언더퍼폼하면서 펀드 매니저가 잘립니다. 그래서 경기가 돌았을 때는 뭐 미국, 한국을 비롯한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이 경기 민감주를 빠르게 아니면 뒤늦게 계속 채워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상반기까지 경기 민감주는 경기가 엄청난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다 비워져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정 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7월달 하반기에 이제 올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고,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가 어떻게 보면 화학이거든요. 최근에 금호석유라든지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등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식들은 이제 내년장에서는 또 탈락이 되냐,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시클리컬 주식들은 한번 움직이면 최소한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2달, 3달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화학하고 전자, 전기 뭐 이쪽은 2016년에서 1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글로벌하게 회복이 됐을 때, 그때도 보면 경기 소비재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는 부분들이 휴대폰 제일 많이 바꾸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를 사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는 여행을 가고, 그죠? 네. 그러면 활발하게 여행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또 뭘 하느냐 이렇게 보면 뭐 카지노를 할 수도 있고 면세점 가서 여러 가지 화장품도 사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소비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 휴대폰이기 때문에 또 뭐 자동차, 그러면 이제 자동차도 이제 전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자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반도체로 비롯해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전기전자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차와전이라고 보고 있고, 차와정에서 마지막에 과거에 2011년, 10년, 11년을 장식했던 정유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는 그림 속에서 좀 뒤늦게 강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더 말씀드렸죠. 중화 반전이 될 거라고. 네. 그래서 중자는 중국 소비재를 얘기한 거고요. 예.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은 반도체니까, 반도체는 뭐 전에 전기전자에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중국 소비재도 예, 한번 잘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이 9월, 10월 달에는 조금 수비를 해야 되고 11월에는 공격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말씀 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또 종합을 해보면 결국 경기가 좋아질 거고, 그러면은 차와전까지도 이제 차츰 쪽으로 갈 수 있는 장이다 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11월이 이제 됐으니까 정말 공격적으로 가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미 저희는 공격적으로 이제 포트를 거의 다 구축을 해놨고요. 지난번 이제 수비와 공격의 이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돈이 1억이 있으면 1억 다 주식을 채우는 방법이 있고, 근데 어떤 주식을 채울 거냐. 그래서 전문적으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베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장 코스피 인덱스와 똑같이 움직이는 주식은 베타가 1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 재무관리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시장이 1을 움직일 때 1.5로 움직이면 베타가 1.5인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샀다. 시장 곱하기 2배로 움직이나, 그럼 베타가 2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이 강세장으로 간다면 베타를 높여야 되거든요. 베타를 높이려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걸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비중을 높이면 또 베타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9월, 10월 달에는 수비를 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를 거의 다 팔았었거든요. 네.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뭐 슈퍼개미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중소형주를 다시 사고 있습니다. 담아야 될 예, 왜 사냐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 포트의 베타를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